주제를 따라하는 여행, 테마 여행이라고 하죠. 커피라는 주제를 따라하는 테마 여행, 바로 커피 투어입니다. 제 생애 최초의 커피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아니라 소비지인 유럽, 그 중에서 세계 최고의 카페가 있는 프랑스, 에스프레소를 발명한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 인스턴트 커피의 상징 네슬레가 있는 나라 스위스, 그리고 커피를 좋아했던 제크 케네디와 그레이스 켈리의 나라 모나코 등 4개국 커피 투어였습니다. 출발지는 대한민국 커피의 수도인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도착한 첫 번째 방문지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 픽업해서 파리로 달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처음입니다. 도로나 교통 표지판들은 어색하지 않은데 사용하던 차와 기어나 라이트 등 스위치 위치가 달라 헷갈립니다. 개선문 근처 호텔에 체크인 하자마자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찾았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주년 기념 만국 박람회에 맞춰 완공된 330m 철탑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카페에 먼저 들렸습니다. 에펠탑 앞에 있는 카페 리차드입니다. 프랑스에서 카페라는 명칭이 붙은 업소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음식점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팔기는 하지만 커피만 마시러 카페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커피만 마시려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야외 좌석에 앉기를 권하죠. 저는 저녁 식사 시간이어서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과 함께 메뉴판에 카페 아메리카노라고 쓰여져 있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프랑스 커피 맛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에펠탑 앞에 있는 카페 리차드스입니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보다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프랑스 커피에 대한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특별한 향이나 산미는 없었지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마신 힘으로 에펠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전 처음 왔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번 와도 규모에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쯤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 지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1월 20일 다음날 아침, 둘째 날 아침 식사 후에 루브르 박물관을 가기 위해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계산했습니다. 아플싸 65유로. 인디고라 써있는 지하 주차장 밤샘 주차료가 무척 비쌌습니다. 루브르는 13세기에 세워진 이후 400년간 궁이었다가 루이 14세 때인 17세기에 이르러 베르사유 궁전이 완공되면서 왕궁 역할 대신 미술관이나 박물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석고상 빌로의 비너스, 이집트 스핑크스, 미라 등 걸작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쉽게 입장을 했습니다. 역시 모나리자 앞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2시간 관람 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루이 14세가 네덜란드로부터 받은 커피 나무를 이곳 식물원에서 키웠죠. 직접 커피 체리를 따고 가공해서 마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카페를 찾았습니다. 최근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 맵에서 레스토랑이나 카페 정보 찾아보면 임시 휴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와 불경기 여파를 느끼죠. 베르사유 궁전 주변 카페들도 상황이 같습니다. 문을 연 카페 중 프랑스 전통 음식을 파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4인 점심 가격이 120유로 정도였습니다.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주문했습니다. 맛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어디를 가나 커피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파리 시내로 돌아와 마트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까르푸를 검색하고 도착했는데 주차장을 찾지 못해 결국 구경을 포기했습니다. 쇼핑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대도시 자동차 여행에서는 주차가 큰 걸림돌입니다. 다음 셋째 날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지중해 연안 오래된 항구 도시 마르세유입니다. 3시간쯤 운전한 후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신 커피 맛은 어땠을까요? 프랑스 파리에서 리옹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맛을 보겠습니다. 카페 필트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밍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쓰지는 않았지만 향미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파리 시내의 카페에서 마신 커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2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리옹입니다. 프랑스 음식의 수도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리옹의 전통 음식이 모두 모여있는 유명한 음식시장 레알 드 리옹 폴 보키즈입니다. 폴 보키즈라는 유명 셰프의 이름을 붙인 음식 백화점입니다. 온갖 종류의 하몽, 치즈, 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정돈된 깨끗한 모란시장입니다. 카페는 없습니다. 하몽과 치즈로 점심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리옹을 출발해서 다시 3시간 운전하여 드디어 마르세유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의 첫 근대 도시입니다. 17세기 중반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항으로부터 커피가 프랑스에 처음 들어온 바로 그 항구 도시죠. 늦게 도착해서 주차장을 찾다 보니 매우 피곤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커피는 기계에서 내려 마시는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 뷔페 음식점과 차이가 없습니다. 카페 알롱지를 선택했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파리의 카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신 커피와 같습니다. 가족들 성화의 한국 식품점 서울마트에 들렀습니다. 세네갈을 거쳐 이민 온 젊은 주인이 갓 오픈한 마트였습니다. 거주 한인이 20여 세대뿐인 마르세유에도 한국 식품점이 생기는 것을 보면 한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침을 먹자마자 1시간쯤 달려 역사의 도시 아비뇽에 도착했습니다. 14세기에 세워진 교황청 건물은 정말 대단합니다. 비록 황제의 권한에 밀려 유폐된 교황이었지만 그 권위가 느껴지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입니다. 교황청 건물 안에 카페 사인이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반긴 것은 바리스타가 아니라 자판기입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라바짜였습니다. 카푸치노를 한 잔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카푸치노보다는 커피 맛이 조금 진합니다. 점심은 아비뇽 시내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셰프 추천 음식으로 했습니다. 스테이크, 치즈, 하몽, 특히 감자튀김이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마신 에스프레소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산미가 조금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프랑스 아비뇽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어떤 맛일까요? 아비뇽의 역사만큼이나 깊은 맛입니다. 달콤합니다. 날이 춥고 시간도 없어서 유명한 아비뇽의 다리를 포기하고 아르로 향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1888년부터 그의 생의 마지막 2년을 살며 작품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파리에 있던 동생 테오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 작품들이 지금 네덜란드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과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남아 있습니다. 아르는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훌륭한 문화유산이 관리도 되지 않은 채 잠겨 있습니다. 주변에는 걷기 어려울 정도로 개의 분비물과 쓰레기 천지입니다. 이럴 바에야 문화유산이 적당히 남아 있어서 보호를 잘 받는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반 고흐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작품 밤이 카페 테라스에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춥다 보니 을씨년스럽습니다. 야외 테이블들은 모두 치워진 상태고 관광객도 거의 없습니다. 메뉴에 보니 고흐가 즐겼다던 예멘 모카 마타리는 없습니다. 그냥 커피만 있습니다. 고흐를 느끼려면 예멘 모카 마타리를 마시라는 격언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프랑스에는 커피가 한 가지만 있는 게 확실합니다. 실망감을 안고 바라보는 론강, 고흐 그림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론강과 다리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릴에서 다시 마르세유로 달립니다. 45분 운전거리입니다. 프로방스의 풍경은 매우 좋습니다. 고흐가 파리를 버리고 달려올 만합니다. 물론 고흐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프로방스는 포도밭, 복숭아밭, 아몬드밭, 올리브밭이 이어지는 넓은 땅입니다. 마르세유 입구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유명한 카페 포리방기입니다. 반고흐가 아릴에 머물고 있던 1889년에 문을 연 134년 된 카페입니다. 직원 아주머니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바람에 주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카페 올레를 주문했습니다. 맛은 우리나라 카푸치노와 비슷한데 조금 연한 편입니다. 역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방문지는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의 도시 액상 프로방스입니다. 정말 어렵게 주차를 하고 유명한 미라보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아몬드 가루로 만든 과자 칼리송을 파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1920년 개업한 르루아 레네, 친절한 직원 덕분에 구경도 하고 몇 가지 디저트를 구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커피 원두를 통째로 넣은 초콜릿 레장로베 디 루아,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지역의 상징인 로통드 분수가 바라다 보이는 카페에 들렸습니다. 중심지인 만큼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나오려는데 지배인이 잡았습니다. 자신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말과 함께 예약석 표시가 되어 있는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괜찮냐 했더니 예약석을 다른 곳에 잡으면 된다는 말. 대응력 최고인 지배인 덕분에 화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화덕 피자와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에스프레소. 프랑스 남부 액상 프로방스에서 마시는 카페 로턴도 그리고 칼리송, 어떤 맛일까요? 아주 씁니다. 와, 달콤합니다. 피자 맛은 최고였지만 에스프레소는 역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세잔의 아틀리에를 찾았지만 월요일이라 휴무였습니다. 짧았던 액상 프로방스 방문을 마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영화의 도시 칸입니다. 칸 영화제가 열리는 빨레 데 페스티벌 데 콩그레 건물입니다. 2019년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 2022년 송강호의 나무주연상, 박찬욱의 감독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 영화인 누가 이 건물 앞 레드카펫을 밟을지 궁금합니다. 건물 주차장이 무료였던 것은 유럽 여행에서 처음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건물 뒤로 보이는 지중해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카누를 출발해서 30분 만에 도착한 곳은 휴양도시 니스입니다. 지중해 최고의 바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중해 최고의 비치가 있는 곳이죠. 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주변에 있는 커피 전문점 호버를 찾았습니다. 바리스타 레미가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음식과 함께 카페 알롱지를 주문했죠. 한국에서 온 커피 인문학자가 자신의 커피를 어떻게 평가할지 조바심을 냈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프랑스 커피 그 맛이었습니다. 예의상 엄지척을 했더니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국 커피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한 궁금증을 갖고 들었습니다. 가져간 한국산 100% 인스턴트 커피 원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바리스타 3명과 함께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열리는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유명한 니스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라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몽돌 해변을 거니고 눕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취한 휴식은 짧았지만 달콤했습니다. 니스에는 마티스 미술관과 샤갈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모두 휴관이었습니다. 미술관 휴관은 어른들에게 아쉽지만 아이들에게는 경사입니다. 바로 출발해서 서쪽으로 달립니다. 니스를 출발해서 30분 만에 도착한 곳은 모나코입니다. 저에게는 몬테카를로 자동차 경주로 익숙한 도시국가죠.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도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미로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주차를 하고 계단을 한참 올라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궁 앞 골목에 있는 120년 된 카페에서 피자로 점심을 시키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어떤 맛이었을까요? 120년 된 모나코의 카페, 로스트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어떤 맛일까요? 스타벅스와 똑같은 맛입니다. 프랑스 커피보다도 부족한 매우 실망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커피 맛은 없었지만 왕궁에서 바라보는 몬테카를로와 모나코 항구는 니스나 마르세유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모나코는 저에게 두 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나코의 왕자와 결혼했던 미국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 그리고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했던 제클린 케네디입니다. 두 사람 모두 커피를 좋아했지만 이곳 모나코에서의 행복한 생활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맛이 없어서 그랬었을까요? 그녀들의 쓸쓸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모나코를 떠나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다시 프랑스 국경선으로 들어왔고 이어지는 풍경은 단순하지만 장관입니다. 오른쪽은 지중해, 왼쪽 산 언덕은 올리브 과수원의 연속입니다. 도로는 다리와 터널의 반복입니다. 30분 정도 달리면 프랑스 국경을 지나 이탈리아에 들어섭니다.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가요제로 유명한 산레모가 나타납니다. 산레모는 커피 머신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레모를 지나 달리는 도로 풍광은 아름답습니다. 가족여행이어서 산레모를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2시간 운전 후 이탈리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고 간단한 음료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계로 내리는 카페 아메리카노 맛은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커피의 도시 토리노입니다. 이곳도 주차는 전쟁이고 지옥입니다. 호텔은 찾았지만 주차장을 찾는데 30분 이상 헤맸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혼자 주변의 유명 카페를 찾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입니다. 19세기에 문을 연 카페 산 카를로, 아쉽게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카페 토리노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노숙자도 많고 혼자 걷기에는 무서울 정도로 치안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 호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룸서비스로 제공된 식사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음식은 신선했고 조리 상태도 최고였고 담긴 그릇은 품위가 넘쳤습니다. 저절로 카메라에 손이 가는 기품 넘치는 차림이었습니다. 주문한 이탈리아 카푸치노, 정말 부드럽고 향이 넘쳤습니다. 어제 밤의 실망감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디저트, 커피 요거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디저트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이탈리아 커피의 수도 라바짜의 고향 토리노입니다. 처음 본 커피 요거트 어떤 맛일까요? 맛있습니다. 서울우유 커피 우유 맛입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 우유 그 맛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체크아웃, 담배 가게에서 표를 사고 트램을 탔습니다. 행선지는 이탈리아 대표 커피 브랜드 바로 라바짜 본사입니다. 1895년 토리노에서 루이기 라바짜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커피 원두 업체입니다. 연 매출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가정 80% 정도는 라바짜 원두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10분 만에 도착한 라바짜 본사는 토리노에서 본 가장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본사 옆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라바짜에 박물관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박물관은 아니고 라바짜 브랜드 박물관이기는 합니다. 기념품 샵에서 입장 티켓을 구입한 후 들어간 라바짜 박물관, 정말 잘 만들어진 기업 박물관입니다. 진열품 수준과 설명문 수준이 최고였습니다. 관광객 연령층이 매우 다양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시 테이블에 입장 시 준 에스프레소 잔을 올려놓으면 불이 들어오고 설명문이 나타납니다. 매우 관객 친화적인 박물관입니다. 커피 잔에 빠지는 경험도 합니다. 관람이 끝나면 소속 바리스타들이 직접 내려주는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테라로사 박물관, 화천, 산천어 박물관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커피 박물관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 맛본 에스프레소는 거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향도, 맛도 깨끗함도 비길 데가 없이 좋았습니다. 바리스타들과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커피 문화를 설명하고 이탈리아인들의 커피 취향 이야기도 듣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져간 한국 커피를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기념품 샵에 들렀습니다. 각종 커피 원두, 커피 관련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샵입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라바짜를 나와 다시 트램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과일 시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일단 내렸습니다. 과일값이 무척 쌌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 모두 한 가지씩 좋아하는 과일을 담았습니다. 메론, 체리, 블루베리, 레몬, 패션프루트. 무거울 정도였는데 가격은 불과 2만원 정도였습니다. 다시 트램을 타고 5분 주차장 근처에서 하차했습니다. 카페 토리노 앞에 왔을 때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없다. 내 지갑. 우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현금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의 백팩을 보니 지퍼가 열려 있었지만 충전 케이블밖에 없어서인지 그대로였습니다. 트램에 사람이 많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조심을 했음에도 당한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의 카페 토리노 방문 계획은 취소하고 곧바로 주차장에서 차를 픽업하여 출발했습니다. 북으로 달립니다. 2006년 제20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 토리노를 출발해서 1924년 제1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몽블랑의 샤모니로 향합니다. 이탈리아 북쪽은 알프스 산맥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베네치아로 내려오며 바라봤던 바위산도 장관이었는데 토리노에서 몽블랑으로 가며 만나는 눈 덮인 산들도 정말 멋집니다. 2시간 정도 달리다 국경 근처에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간단한 간식과 함께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라바짜 원두로 내려준 카푸치노 역시 맛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수없이 지나고 넘다 보니 국경선입니다. 이탈리아 국경선은 여권을 보여주니 바로 통과. 프랑스 국경선에서는 입국세를 받습니다. 50유로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몽블랑 지역 여행자들에게 부과하는 환경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경을 통과해서 몽블랑 가까이 이르자 정말 설국입니다. 샤모니 북쪽에 있는 호텔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몽블랑이 보이는 방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아플싸, 샤모니 시내 주차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리 공공주차장을 확인하지 않고 나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테이크아웃으로 튀르키예 음식을 사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기대되는 매우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창밖으로 몽블랑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관이죠. 호텔에서 조식과 함께 마신 커피는 다시 프랑스 커피 그 맛입니다. 식사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샤모니 시내에 차를 세우고 몽블랑의 두 번째 봉우리 에귀드 비디 해발 3,842m까지 오르는 케이블카에 탑승했습니다. 2,000m 지점에서 한번 갈아타고 오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몽블랑의 겨울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니 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진 몇 컷 찍자마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등 아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조금씩 호흡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와 초콜릿으로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몽블랑에서 마시는 카푸치노 어떤 맛일까요? 어지러지한 맛입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커피는 위안의 음료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내려오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내려오며 만난 몽블랑 전경도 기억에 남을 장면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몽블랑에서 스키를 즐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모두 컨디션이 좋지 않아 포기하고 점심 식사를 스키 리조트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많은 스키 리조트 중에서 샤모니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레우슈 리조트를 선택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고 스키 손님도 거의 없는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눈 덮인 카페에 들어가 점심 식사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친절한 직원 덕분에 즐겁게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생수를 병째 무료로 주는 프랑스 카페는 처음이었습니다. 레우슈를 나와 북쪽으로 차를 몹니다. 향하는 곳은 스위스 몽트레이입니다. 커피 입문학자와 떠나는 유럽 커피 투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스위스 몽트레이입니다. 유명한 레마노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죠. 맞은편은 생수로 유명한 도시 프랑스의 에비앙입니다. 1979년 KBS 드라마 레마노의 지다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호수입니다. 전설적인 재즈 그룹 퀸의 멤버 프레드 머큐리가 사랑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나를 즐겁게 한 것은 호텔 직원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주차장을 묻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 제휴 유료 주차장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키를 사용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찾기도 조금 복잡한 듯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이 여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표시를 해놓고 직접 주차장까지 동행을 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어디에서도 못 본 친절이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주차를 하고 체크인. 호텔은 그야말로 럭셔리한 분위기였습니다. 방이 2개, 거실이 하나인데 크기가 20, 30평 아파트 정도였습니다. 100년 전 어떤 귀족이 살던 방이 틀림없어 보이는 럭셔리한 장식들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100유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체크인한 후 어두운 레마노를 걸었습니다. 프레드 머큐리 동상 주변도 어두운 채였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음악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이 바로 이곳 머큐리 동상 옆 광장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에 맞추어서 했던 멋진 공연이었죠. 저녁 식사 장소를 검색했더니 많은 아시아 음식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택은 평점이 가장 높은 일본 초밥 전문점이었습니다. 초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들리는 음악은 블랙핑크였습니다. 직원 2명이 모두 한국을 좋아하는 몽골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이들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중간에 큰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입구에 쌓여있는 한국 라면 더미, 여기에서 한국산 라면을 한아름 들고 나가는 현지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외에서 본 슈퍼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도시, 넓은 호텔, 몽트리에서의 하룻밤은 편안했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차로 이동한 곳은 5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시옹성입니다.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등장하는 레마노 우의 중세 성이죠. 11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1816년 이곳을 방문하고 시옹성의 죄수라는 시를 썼습니다. 지하 감옥에 자신의 이름을 낙서로 남기는 바람에 유명해졌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폭력에 맞서는 저항의 가치를 노래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시옹성 입구에는 카페 바이런이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이곳에서 브런치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아쉽게도 머신에서 자동으로 내려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메뉴에는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라떼 카푸치노가 있었습니다. 마셔보았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스위스 레마노의 시옹성 옆에 있는 바이런 카페에서 마시는 라떼 카푸치노 어떤 맛일까요? 프레드 머큐리가 느꼈던 만큼 낭만적입니다.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매우 낭만적인 맛이었습니다. 적어도 레마노에서 마시기에는 잘 어울렸습니다. 시옹성이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 주차장이 3시간이나 무료였습니다. 시옹성을 출발해서 레마노 서쪽으로 즐기는 드라이브는 정말 멋집니다. 잠시 호수를 즐기다 보면 부베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바로 세계 제1위 커피기업 네슬레가 창업된 곳이고 현재 그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대식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구경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로비 이외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출입한 사람들 구경하며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매장은 건물 밖에 따로 있었습니다. 네슬레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식품류들이 커피 제품들과 함께 진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파는 카페는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장 안쪽에 스타벅스 제품을 파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슬레가 최근에 인수한 블루보틀이면 모를까 왜 스타벅스가 네슬레 본사에 있을까요? 이탈리아나 스위스에서 스타벅스를 만나는 것은 힘든 일인데 네슬레 본사에 스타벅스라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두 기업이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슬레 본사를 나와 내비게이션에서 파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습니다. 유료도로는 6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스위스에서 유료도로를 통행을 하려면 비넷이라는 것을 사서 부착해야 하는데 하루나 일주일용 비넷은 없습니다. 무조건 1년짜리를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방법은 프랑스 국경까지 1시간 30분 정도 무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료도로로 선택한 후 10분쯤 지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몹시 좁은 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목장도 지나고 또 포도밭도 지나는 매우 괜찮은 드라이브였습니다. 부베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라보 지역도 지났습니다. 이 지역의 계단식 포도밭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비록 시즌은 아니었지만 계단식 포도밭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1시간 30분 드라이브 끝에 스위스, 프랑스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넓은 평야지대의 연속입니다. 포도밭과 농장, 작은 마을을 반복해서 지나는 낭만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들은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오렌지 착즙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0유로 정도의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병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셨던 오렌지 주스 중 최고의 주스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커피는 카페 필트로를 주문했습니다. 다시 프랑스 커피 그 맛이었습니다. 평범한 그 맛. 6시간 운전 끝에 다시 파리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문학자와 떠나는 유럽 커피 투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을 먹자마자 오르세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15분 거리라서 어렵지 않게 도착했고 쉽게 도로 옆 주차장도 찾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많은 곳이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밀레의 작품들은 늘 감동을 줍니다. 여기였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미술관이어서 그런지 이 건물에 들어오면 어디론가 멀지 않은 시간 속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간절함이 전해집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그리고 고흐의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루브르에 비해 작품과의 거리도 짧아서 좋습니다. 오르세를 나와 이번에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장소 바로 카페 르 프로코프로 향합니다. 오르세에서 멀지 않고 다른 유명한 카페인 카페 르 플로르, 레데 마고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두 카페 모두 19세기 말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들이죠. 사르트르, 피카소, 이브 몽땅, 입생, 르랑, 지방시 등이 단골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르 플로르와 마고에는 대기줄이 너무 길게 보였습니다. 걱정을 하며 도착한 르 프로코프에는 대기줄이 보이지 않아 안심하고 입장했는데 역시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대기줄은 없지만 대기실이 안에 있었습니다.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앉아서 소설을 쓰고 디드로가 백과사전 집필을 하던 그 방이 지금은 카페 대기실입니다. 볼테르가 한 말 중 저는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게 낫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새겨 들을 만하죠. 30분 정도 대기를 한 후 2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층에도 방이 여럿 있었는데 제가 안내받은 자리는 계단 우측 넓은 방으로 쇼팽,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이 즐겨 찾던 방입니다. 저는 푸아그라가 들어간 버섯 스프와 아이리쉬 컷 스테이크, 커피로 이어지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 가격은 조금 높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맛은 어땠을까요? 파리의 카페 르 프로코프입니다. 1986년에 세워진 현존 최고의 카페죠. 에스프레소 어떤 맛일까요? 나폴레옹이 느껴집니다. 디저트로 나온 커피는 음식에 비해 사실 평범했습니다. 역사만큼 맛이나 향이 깊은 커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에는 다행히 손님들이 반 이상 빠진 상태였습니다. 서빙을 하던 직원에게 이 카페의 유물이나 역사를 안내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친절하게도 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안내받은 방은 2층 중앙에 있는 방으로 루이 16세의 부인이며 프랑스 혁명으로 남편에 이어 참수를 당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즐겨 찾던 방이었습니다. 손님 몇 분의 양해를 얻고 방에 붙어있는 자료 몇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나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었고 결국 이국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였습니다. 파리의 고향 음식 크루아상을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디드로의 원고가 진열되어 있는 2층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 프로코프를 상징하는 유물인 나폴레옹의 모자가 있는 유리박스, 커피값 대신 맡기고 간 모자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르 프로코프 방문은 이렇게 간단히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센느강 유람선입니다. 선착장에 주차를 하고 매표소를 향해 걷는 길 한쪽에 관광버스가 10여 대 있었습니다. 앞 창문을 보니 한글로 유럽 4개국 10일, 유럽 3개국 11일, 유럽 낭만 투어 땡땡 여행사 등등 한글 안내문이 있는 버스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승선 시간이 남아서 주변을 산책하였지만 춥고 별 낭만은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7시 40분의 승선, 역시 한국어가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일까 안내 언어 7개 중에 하나가 한국어였습니다. 처음 이 유람선을 탔을 때 일본어 안내방송을 듣고 부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일본어가 없어지고 한국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30여 년 만에 바뀐 세상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에 나오면 숨어있던 국뽕 체질이 슬쩍 튀어나오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센강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밤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불탄 노트르담 뒷모습을 보는 것은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낙산사가 남대문이 불탈 때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10박 11일 유럽 커피 투어 마지막 날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서 찾아간 곳은 파리 관광 1번지 몽마르트르입니다. 언덕, 몽과 순교자 마르트르가 합해진 지명입니다. 순교자들이 무덤이 있던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죠. 이것이 유명해진 곳은 순교자들을 기리는 성당이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많은 화가들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흐도 아르로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동생 테오와 함께 살았습니다. 파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지리적 이점도 이 언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기여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무명 화가의 에펠탑 그림을 샀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점심을 먹고 카페에 앉아 커피만 마시고 내려왔습니다. 몽마르트르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맛은 어땠을까요? 한국가 파리에서의 마지막 1년을 보냈던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어떤 맛일까요? 고우의 인생만큼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우의 인생을 닮은 적당히 씁쓸한 그런 맛입니다. 프랑스에서의 4박 5일 동안 마시는 커피는 일관성 있게 똑같은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카페마다 커피 맛 차이가 심한 한국이나 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몽마르트에 남아있다는 고우가 살던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표지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오래전에 그 누군가가 올린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춤추는 클럽 물랑루즈에서 몽마르트르로 오르는 중간 즈음에 있습니다. 파란문의 이 집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거주자들이 방문객들로 인해 겪는 소음을 없애려고 떼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의 생가조차 보존하지 않을 정도로 유물 유적이 풍부한 프랑스, 부러워해야 할 나라인지 경멸해야 할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흐는 파리에서 북쪽으로 20마일쯤 떨어진 마을 오베르쉬르 우아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런데 제 자동차에 요소수 보충 사인이 나오는 바람에 방문을 포기한 것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몽마르트르에서 산책을 즐기다 공항으로 출발.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 청사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큰 가방을 밀고 뛰는 사람이 저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탑승 시간에 쫓기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큰 가방 2개를 밀며 따라갔습니다. 쫓아가며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볼레르, 볼레르.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가방 도둑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는 유럽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탑승을 마치고 이륙을 기다리는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수화물에 이상이 생겨서 이륙이 늦어진다는 방송이었습니다. 결국 30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안내방송에서 말한 수화물 이상이 저희 가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방이 비행기에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파리공항에서 체크인한 탑승객의 수화물이 비행기에 실리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30분 지체 후에 출발을 한 것이고 수화물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이들의 애착 인형과 겨울 옷 모두가 들어있던 가장 큰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못 찾았다는 전화만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며 5일이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에 가방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 없이 가방만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커피를 마신 후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커피를 모르거나 입맛이 둔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커피 투어는 어디가 좋을까요? 주차나 도둑이 염려 없이 커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커피 맛이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